범행은 나날이 대범하고 잔인해져 갑니다. 범인의 나이는 점점 어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소년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소년들의 죄와 벌, 소년, 그리고 소년법이 지금 법정에 서 있습니다. 비극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순간은 수없이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지난 3월 말 대전, 달리는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충돌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형 사고였습니다. 완전 아수라장이었어요. 오토바이는 진짜 형체도 알아볼 수도 없었고, 제가 이때까지 그냥 이 일을 하면서 최고 큰 사고 같아요. 산산조각난 오토바이. 운전자의 상태는 한눈에 보기에도 심각했습니다. 아파트 10층, 15층 높이에서 낙상했을 때, 떨어졌을 때 그런 정도의 충격 이상.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한 승용차 때문에 마지막 말 한마디조차 남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사망자. 그의 나이는 이제 겨우 19, 대학 새내기였던 이건 씨입니다. 근데 이미 제가 갔을 때는 아이가 몸이 차가웠어요. 눈이 안 감기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눈을 그냥 지그시 꾹 눌리고 있었어요. 코로나 사태로 개강이 미뤄지자 건희 씨는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두겠다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헬멧은 반드시 착용했고 운전은 항상 조심했으며 책임감도 강했던 젊은이였습니다. 꾸준히 안 쉬고 진짜 열심히 하는 친구였어요. 사실은 저희가 어린 친구는 만 21세 이하는 잘 안 뽑거든요. 어머니가 혼자 계신데 자기가 돈을 벌어서 생활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루 이틀 하는 거 보고 마음에 안 들면은 쓰지 마시라고 저희도 좀 특별하게 채용하게 된 기사거든요. 자정이 넘은 시각, 허기진 배를 급히 피자 조각으로 달래고 서둘러 마지막 배달을 나서는 건희 씨. 이것이 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가해 차량은 사고를 내고도 곧바로 차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200m가량을 더 달렸고 차를 세운 뒤엔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경찰 아저씨가 그냥 뛰어가시는 걸 봤거든요. 근데 어떤 여자애가 붙잡히고 그냥 너무 어려 보여가지고 제가 차를 이제 견인을 해가지고 가양지구대로 갔죠. 갔는데 누가 봐도 딱 어린 애들 같았었어요. 초등학생 같이 생긴 애들도 있었고 중학생 같이 생긴 애들도 있었고. 운전자는 겨우 만 13살. 차에는 또래 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소년들이, 중학생들이 서울에서 이제 렌트카를 훔쳐가지고 대전에 내려와서 이제 경찰차의 추격을 받으니까 도주를 하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뺑소니 사망사고로 현장에서 검거된 아이들. 그런데 지구대로 잡혀온 그들의 모습에 견인차 기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앉자마자 다리 꼬고 핸드폰 만지고 페이스북 그 메시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자기들끼리 하는 그런 행동 이런 거, 걔 이런 거 이렇게 하고 죽었냐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사고 직후 SNS에 남긴 메시지들은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당연히 그럼 아이들은 경찰서나 어느 곳에 갇혀 있는 줄 알았죠. 근데 형사분이 그 아이들은 부모님이 와서 데리고 갔다. 왜요? 지금 법이 이래서 그 아이들을 따로 줄 수 있는 벌이 없다.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에서 13세까지 미성년자를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소년은 2년 보호처분이 최고형,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 촉법소년들의 범죄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뺑소니 사망사고를 저질렀던 소년들도 이번이 첫 범행이 아니었습니다. 금고 안에 있는 건 30여만 원? 술을 가져가고. 근데 자기네들이 촉법소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이가 어려서 처벌 크게 안 받는다고. 그거 알고 이제 지네들이 저지른 거지. 자기네들 이제 뻔히 다시 부모님만 오면 다시 경찰서 가면 부모님 오면 다시 집에 갈 건데. 경찰서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소년들. 범행이 계속되는 동안
반성은 사라지고 그릇된 과시욕만 남았습니다. 사건 한 달 후 소년 재판 일정이 잡혔습니다. 소년 재판 원칙에 따라 재판은 소년과 가족만 참석할 수 있고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사건이 다 모아지지 않아서 일단 재판을 못 받았고요. 피해자 가족분들한테 정말 사죄드리고 싶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자꾸 이렇게 찾아오시고 그러는 게 더 저희한테 힘들거든요. 만일 하늘에서 이 모든 걸 내려보고 있다면 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게 만일에 건이가 안 죽었다든지 뭐 살짝 번나가서 살짝 다치기만 했으면 또 그냥 얘들은 또 그런 일을 또 했을 거고, 건이가 악소리도 못 내고 그냥 죽음으로 인해 갖고 얘들은 당분간은 멈췄잖아요. 당분간은. 근데 그 애들 또 할 거잖아요. 벌을 못 받으면. 처벌 대신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 법, 그것이 소년법입니다. 미성숙한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7세 고등학생이 편의점에 가서 과자를 하나 훔쳤어요. 그러면 형법상 절도죄가 되는 거고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근데 17세 고등학생이 만약 소년법이 없다면 무조건 형사법정으로 가서 절도죄로 낙인이 찍히고 그게 전과 기록으로 남는단 말이에요. 전과는 낙인이고 레벨링을 하는 것이고 그 낙인은 눈덩이 효과라는 걸 만들어서 결국 그 청소년이 과자 봉지 하나 훔쳤기 때문에 사회의 부정응자로 남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만 9세까지는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만 10세에서 13세까지의 촉법 소년은 형사 미성년자로 소년 재판만을 받게 됩니다. 만 14세에서 18세까지의 범죄 소년들은 죄질에 따라 형사 재판이나 소년 재판으로 나뉘게 되는데, 소년 재판에서는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 처분만을 내릴 수 있습니다. 네가 무슨 범죄 행위를 해도 소년범처럼 처리를 해줄 거야. 그리고 전과를 안 남겨줄게. 그러면은 범죄를 하시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하지 않을 거예요. 형을 좀 약간 덜 받는다. 처분을 조금 경하게 받는다.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거를 이유로 해서 범죄가 생긴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소년법은 면죄부일까, 보호의 울타리일까? 소년원장을 역임했던 한영선 교수는 가해 청소년을 처벌하는 것만으로 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며 소년법에 대한 논의의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벌 주는 게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벌 주는 당연히 잘못해서 벌 받아야지. 근데 벌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잘못했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이 행위가 다시 재발되지 않기를 원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는 거죠. 용서하고 끌어안는 것이 있지 않으면 그 아이는 깨닫지 못한다니까요. 소년은 작은 어른일까요? 아니면 잘잘못에 대한 판단이 미숙할 수 있는 어린 사람인 걸까요? 형법이 만들어진 이래 한 번도 14세가 바뀐 적이 없습니다. 50년대에 그 14세 미만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과 2020년에 그 14세 미만이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은 완전히 다르다고요. 그 당시에 저질러지지 못했던 범죄가 2020년에 저질러진다면 그럼 그 범죄 역시 여전히 보호처분의 대상으로 놓아야 할 것이냐. 세훈군은 자라온 고향을 간절히 떠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힘든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여름 아들은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18살 동네 형들, 세훈군의 동급생도 가담했습니다. 새벽에 전화랑 문자가 엄청 오더라고요. 모르는 사람한테 쌍욕을 하면서 아까 내 여친 옆에 왜 앉아 있었냐고. 학교 건강검진차 방문했던 보건소 옆자리에 우연히
여학생이 앉아 있었던 것뿐입니다. 뭐 누군지도 모른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죽여버린다고, 죽기 싫으면 나오라고. 상황을 설명하면 오해를 풀겠거니 데리러 온 친구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도착한 곳은 동네 형의 자취방. 하지만 상황은 예상과 다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벌을 받는 게 세상에 이치더라 이러면서 갑자기 때리더라고요. 왜 숨 못 쉬냐고, 장난 같냐고 또 잡아서 막 어금니 깨진 데만 또 때리더라고요, 계속. 3시간을 미친놈들이지. 그게 미친 개들이지 사람도 아니지. 전치 3주의 부상이었습니다. 신체적 부상보다 더 큰 건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 상태. 3개월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들은 뭐 그걸 업적 삼아 그냥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다니고, 내가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다 무섭지 않냐고, 내가 이 정도라고, 검사받고 있는 기간에도 청소년이라고 어디 가둬놓지를 않고 그냥 풀어놓더라고요. 청소년이니까. 재판 언제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뭐 통보가 와야지 가지.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그걸 또 청소년 보호법이기 때문에 결과를 알려줄 수 없대요. 나 피해자 부모라고. 증 알고 싶으면 당신이 그 재판장님한테 편지를 쓰래. 그래서 편지 썼어요, 내가. 결과 좀 알고 싶다고. 그때 연락이 없어요. 피해 당사자인데도 재판일은 물론 가해 청소년들이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조차 알 길이 없었습니다. 법에 대한 원망이 쌓여가는 동안 마음의 고통은 커져만 갔습니다. 피해자 방치법. 그렇게 말하면 돼. 피해자 방치법, 가해자 손방망이 처벌법으로 인한 가해자 범죄 촉발법. 때린 애들을 미워하지도 않아. 때린 애 부모를 또 미워하지도 않아. 어차피 나도 애를 기르는 입장이고 그 사람들도 애를 기르는 입장이고 걔들도 청소년이고 우리 아들 청소년이야. 이 법에 문제 있는 거예요. 진짜라니까. 실장이 그래요. 죄의 무게에 걸맞는 벌의 무게는 어느 정도인 걸까요? 2년 전 SNS상에서 또래와 겪었던 갈등. 이후에 건넨 사과가 충분치 않다며 선배들이 수진 양을 불러냈습니다. 저 깊은 골목으로 들어가세요. 계속 담배를 피면서 담배 피다가 얼굴에 지지고 팔에 던지고. 얼굴엔 지졌다고요? 여기 이제 흉터 조금 남아있어요. 어떻게 이런 행동까지 할 수 있었던 걸까? 무리는 다른 친구들까지 불러 모았고 새로 합류한 가해 학생들은 장소를 옮겨가며 수진 양을 폭행했습니다. 니 왜 내 딸한테 사과 안 해? 빨리 사과해. 응? 지금이라도 빨리 사과라고. 끝까지 안 해요. 예? 예? 옥수 뻔뻔하게 안 해요. 모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소송 서류가 가해자들에게 전해진 그날, 가해자 중 한 소녀는 수진이 엄마에게까지 비아냥대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아직도 악몽에 시달리는 딸을 보며 용서라는 말을 떠올리기가 힘들었다는 엄마. 그런데 그제서 조금 이제 마음에 계속 걸리는 애가 있었어요. 부모가 온 게 아니고 얘 재판에는 위탁시설 그 원장님이 오셨어요. 애가 갈 데가 없어서 그 위탁시설에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회도 안 들어오죠. 걔 가정이 무슨 상관이냐. 내 딸이라고 나는 내 딸밖에 안 보이지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희한하게 미운데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미운데 불쌍한 거. 너무 미운데 옆에서 막 지어받고 싶은데도 억수 불쌍한 거 있잖아요. 얘한테는 미안하지만 제가 이제 합의서를 써줬죠. 일단 큰 처벌은 못 받게 하려고 기회를 준 거죠. 너무 미운데. 진짜 너무 미운데 기회를 준 거죠. 딸에게 했던 잔인한 범죄 행위. 그러나 가해 학생의 가정 환경을 알게 된 후 엄마의 마음은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아이는 뭔가 달라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면 엄마는 집 나가고 없어. 아빠는 매일 술에 취해가지고 누워있어. 건드려주는 어른이 없다는 거야. 6호 처분을 받은 10대 소녀들의 보호시설. 죄를 지었지만 어른의 보살핌이 필요한 소녀들에게 소년재판부는 입소 명령을 내립니다. 소녀들은 집에서 지내기 어려운 환경 때문에 가출을 하고 그러다 범죄를 저지른 적이 많다고 고백합니다. 제가 엄마가 안 계시거든요. 너가 엄마 닮아서 꽃뱀 같은 막 이러고 나가서 홀딱 벗고
그래서 집에 정말 많이 나오고 잘 곳도 없고 돈도 없고 엄마가 바람을 펴서 이혼을 해서 아저씨랑 같이 살다가 너무 진짜 불편한 거예요. 저로서는 솔직히 이게 감당이 안 됐어요. 왜냐면 세 번째 아저씨니까. 집 나가고 사고를 치고 하다가 여기 왔어요. 엄마가 다정했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담배 안 폈으면 좋겠다. 또 다른 거는? 아저씨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엄마에게 상처를 받았지만 가장 그리운 사람 또한 엄마입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 못 보는데 힘들고 서러워요. 우리가 이제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가정 폭력 이런 것들, 이게 자기 잘못이 아니야. 대부분 보면은 부모 잘못이에요. 부모 잘못 만나서. 빈곤이야, 빈곤. 못 살아서 그런 거예요. 못 살아서. 소년들의 죄라기보다 부모의 책임이고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사회 탓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승재현 박사는 사회와 가정 환경의 중요성을 잘 알지만 그렇다고 강력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까지 무조건 보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무조건 형사처벌로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의 어떤 범죄의 죄질에 따라서 99%는 여전히 보호처분으로 남아져 있어요. 다만 정말 1%나 2%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53년에는 볼 수 없었던 청소년의 범죄 유형이 2020년에 나올 수 있거든요. 또 다른 엄마가 울고 있습니다. 엄마에겐 초등학생 딸이 있습니다. 내 아이가 살아있으면 감사하자. 나는 괜찮다. 내 아이 치료에 집중하자. 나 안 괜찮아지거든. 갈수록 정말 억울하다 들고. 평화롭던 모녀의 일상이 뒤틀린 건 지난해 가을의 일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갑자기 저한테 방금 할 얘기가 있다고 얘기를 해서 침착하게 딸의 휴대폰을 확인한 엄마는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아이한테 영상으로 음란행위를 시키고 집으로 데려가서 이제 성폭행을 하고 이후 돈까지 요구한 가해자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죄가 무겁다고 판단한 검찰은 가해자를 소년 재판이 아닌 형사 재판을 받도록 기소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예상했죠. 단기 5년에 장기 7년 아니면 6년 정도 하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소년부로 보내야겠다 이런 결정이 내려진 거예요. 형사 재판을 받던 가해 소년이 판사의 결정으로 소년 재판에 넘겨진 것입니다. 최소한 형사 재판을 하다가 소년 사건 재판부로 가려면 이제 법에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보호 처분에 할 수 있을 정도의 사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쨌든 좀 경미해야 되는 거예요. 가해자가 초범인 점, 나이가 어리고 반성하고 있으며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사건을 소년재판부로 보낸 형사재판부 결정의 이유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럼 당연히 저희 아이한테 미안하다 그런 게 반성 아닌가요? 나한테 기회를 준다면 훌륭한 변호사가 되겠다. 나한테 공부할 기회를 달라. 자신의 앞으로의 계획을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저는 반성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미성년자 강간이라고요. 11세. 그리고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이 사건이 왜 보호사건으로 가야 되느냐. 피해자는 죽으라고 처벌해달라는데 난 정말 묻고 싶어, 이 판사한테. 더더욱 큰 문제는 형사사건이 보호사건으로 오면 아예 피해자의 목소리는 아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형사사건의 검사가 이 보호사건에는 없어요. 그 소년부 단독 판사 한 명의 판사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 비행을 했던 가해자 부모, 그 가해자의 변호인, 오로지 이 가해자의 목소리만 이 소년부에 있는 보호사건에서 메아리 치고 있는 거예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촉법 소년의 상한 연령을 낮추고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보호 처분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소년 보호시설에 대한 지원을 늘려
재범을 실질적으로 방지하고 무엇보다 소년법이 가해 소년뿐 아니라 피해자를 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깊은 고민이 필요할 때입니다. 소년법에 대한 고민을 미루는 사이 우리의 많은 소년들이 뉘우치지 못하는 가해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로 자라고 있습니다.